오늘, 굉장히 썰렁하네요, 안가가. 메르스 때문이야?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에르메스는 좋아하는데, 메르스는. 나도 에르메스 좋아해. 개새끼야, 사본 적도 없잖아. 없지, 당연히. 좋아만 해? 어. 그래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립니다. 온 나라가 난린데 말이야. 5천만 국민인데 딱 한 명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너? 박 대통령! 그분.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가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병 아닙니까? 네. 낙타,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공원에 낙타를 또 집어넣었다며. 어. 격리시켰다고. 그게 또 아니, 쌍봉나타라는 소문이 있는데, 쌍봉나타는 몽골아이지, 저 아랍 쪽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걔들은 씨발,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한국에서 태어났어. 왜 씨발 걔들을 가둬두고 지랄들이야. 걔들 가시면 때문에 황당했을 정신없는 거야. 것들 말이야. 아. 어쨌든, 이 중동 국가에서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원래 금은동, 전부 중동이, 싹 쓸었어요. 발병 환자 국가가. 사우디가 네. 제일 많았죠. 예. 싹 쓸었는데, 우리가 3등으로 올라섰습니다. 3등으로 올라섰고요. 중동 제외한 지역은 일 위. 대한민국 1등이야. 응. 야, 이거 뭐 어떻게 야, 국격이, OECD에서 오랜만에 하나 1위 해보네? 국격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까? 이런 개씨부랄, 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리의 부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젯밤에도, 어젯밤에 군부대에서 뭐 원상가 한 명이 또. 예, 공군 원사. 그건 작살나는 거 아니야? 군대에서도? 그거잖아. 그리고 이전에 병사 한 명도 메르스 의심 증세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사망 환자는 3명으로 늘었고 말이죠. 점점 늘어나는데 왜 이게 처음에 우리 보건당국이 엄청나게 실수를 한 거지. 그렇죠. 저도 그냥 안이하게 본 겁니다. 판단을 안이하게 받고. 처음에는 이 접촉으로만 감염이 된다. 그래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공기 접촉은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니까 뭐 그냥 같은 병실 또 다른 병실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거의 병원에서 시작된 건데. 예. 이거 정말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메르스란 병 자체가 원인이나 치료법 같은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불명의 기록을 또 하나 세웠잖아요. 3차 환자.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2차 전염이 아니고 3차 전염은 없을 것이라 그랬거든. 그랬는데 뭐 한번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는 아랍 국가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아니 씨발 대한민국이 임산국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망하신 80대 환자분이 3차 환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우리 정부가 말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지들 잘못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정말 정부가 방역 체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내가 볼 때는 광우병 때 촛불 시위했던 거에 좀 뒤어가지고 더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자꾸 통제를 하면 오히려 더 괴담이 좀 확산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거지. 아니 괴담이 왜 생겼어? 씨발 꽁꽁 말을 안 싸매니까 했으니까. 괴담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뭘 비밀주의는 짓달 뭐 맨날 비밀주의야 얘들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비밀주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지금 사람들 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도 80% 이상이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냐? 병원에서 반대하니까. 병원 당연히 장사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랄을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병원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지들이 비밀주의라고 해봤자 벌써 다 퍼졌어. 실효성도 없는 비밀주의를 왜 하고 자빠졌냐고. 또 국민들은 병원을 안 가는 거, 발병난 병원을 알아서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병원을 갔다 왔잖아? 그러면 본인이 의심도 하니까. 그럼 병원에 빨리빨리 가서 나 확인 좀 해다오. 그게 할수 중요한 있잖아. 건데 병신 같은 것들이 자꾸 비밀주의 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쩌면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개조수로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래서 지금 사실은 인접 국가도 지금 민폐 국가로 우리가 찍혔고 중국, 홍콩, 일본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의하고 이유 중에 하나도 왜 한국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통제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세 나라 들어갈 때 굉장히 겁이 강화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나라에서 나라 방식을 스스로가 시키고 있어요. 중국이나 홍콩 같으면 사스로 700명이 사망한 나라야. 네. 존나 민감하다고 여기에다가. 그렇죠. 호흡기 증후군에. 근데 이 지랄 떨고 있으니.
참 이거 괴담 처벌한다는 건 정말 사건의 본질이 정말 모르고 지금 처하는 짓거리고. 그리고 최초의 그 환자분도 본인이 가서 확인을 요청했다면서요. 예. 요청했는데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안 해줘서 백 썼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안 해줘가지고 야, 넌 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주면서 니네 만약에 이거 메르스 아니면 죽는다 협박까지 해서 해줬다는 거야. 이게 뭔 질병관리본부야. 있으나마나한 동네지 이게. 그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개박살이 난 상황인데.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 소문이 나 있죠. 뭐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질병관리본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이런 있을 얘기가 것 같아. 나올 수가 있다는. 그렇게 말하고 미국으로 뜰 것 같아. 미국은 왜 가는 거야, 근데? 아니, 이 와중에. 지금 이 와중에 미국을 지금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 양반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거 국가의 좀 비상 사태 아닌가요? 비상도 이런 비상이 없죠. 야, 혹시 지난번에 편찮으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국가망신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혐한론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네. 한국 사람에 대한 불거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관광객들도 급감했지. 네. 다들 걱정해. 다른 나라에서 다들 걱정해. 한국 어떻게 될까. 그 정도야.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연일 불안에 떨어가지고 학교 폐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유치원 폐쇄하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 다운 말이나 처에 쌓고 있으니까. 막 대통령이 봐요. 5월 20일 날 최초 확정 환자가 나왔잖아. 네.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한 게 언제냐면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훨씬 지난 6월 1일인가 처음 언급했어. 네. 그것도 메르스를 앞에 얘기한 게 아니야. 국회법 개정.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걸 한 100 얘기했으면 그 뒤에 메르스를 50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 심각성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날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확정 판정 환자 숫자가 15명이라 말했거든. 예. 18명이었어. 18명은 언론에도 다 나왔고 김무석이도 18명이라 그랬고 근데 15이야? 15명이나 말했어. 업데이트를 안 하셨구만. 뭐냐? 보고 체계가 족같은 거가 네. 아니면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든가. 네. 둘 중에 하나 아니요? 예. 그래서 지들이 이게 쪽팔린지 아는 모양이지.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을 삭제했어요. 아, 편집했어? 편집했어. 15명 말한 거를. 이게 뭐 엉망진창 진짜. 정말 컨트롤 타고 없는 거죠. 더 웃긴 거 지금 왜 지금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 안 되냐면요. 국무총리가 없잖아 지금. 그럼 이제 책임을 누가 져 그러면? 누가 지냐고. 대통령도 없는데. 제 전문가도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 장관 의료 체계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의료 관련돼서 비전문가란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좀 정신이 없는 나라고. 이럴 때 좀 배우라는 얘기야. 이럴 때 김대중을 보고 배우고 구제역 파동할 때 김대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스 할 때 노무현이 어떻게 했어? 일사천리로 통제를 했죠. 순식간에. 그게 싫으면 그 민주정부에서 그게 싫으면 오바마를 배우든가. 오바마가 에볼라 터질 때 어떻게 했는데. 척척척척.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혀 여기 감심이 없고 국회법 개정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국회법 개정도 마찬가지. 국회법 개정 나왔으니까 이야기해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상권 분립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 그러지 않아 지금.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들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진짜요? 국회법을 뭐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알고 거예요? 보니 이제 차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통과한다는 것이 공무원연금법이었죠.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공무원연금법 올렸잖아. 네. 안 된다고 지랄해가지고 빠꾸 시킨 게 누구야? 청와대지. 네. 그 상권 분립에 지들이 위반한 거예요. 그래 좋아. 빠꾸해서 다시 왔어. 다시 와가 여야가 다시 머리 맞대가지고 국회법 개정을 고리로 걸어가지고 다시 올린 거야. 이것도 안 된다 그래. 그럼 뭐 안 하겠다는 거요?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아. 야, 국회의원 니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지. 그러면 뭐야? 여당은 새누리당은 뭡니까? 마마보이. 뭐 빙다리 핫바지지 뭐. 뭐 이렇게 딱 그 여자하고 데이트해갖고 뭐 딱 약속해갖고 갔어. 야, 우리 엄마가 씨발 안 된대. 그래 또 합의가 또 올라왔어. 야, 우리 엄마가 안 된대.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왜 울어? 그냥 눈물이 나. 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법 개정이 뭐냐면 원래 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모법이라는데. 모법이 있는데 거기 시행령이 정부에서 하는 건데 네. 그 시행령이 모법하고 상충될 때가 안 맞을 때가 있다고. 예. 그럼 있겠죠, 지금 그럴 때. 이 국회법 개정이 뭐냐면 국회가 그거 안 맞을 때 조정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행정부에다가 이거 좀 고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행정부에서 이게 국회법 개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야당은 뭔 소리냐 강제 조항이 있지. 이건 법리적 해석 싸움이야. 이거는 뭐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근데 강제 조항이 있든 없든 박근혜하고 청와대는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뭐. 아니 법이란 게 체계가 있잖아.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이 법률이고 그 다음이 명령이고. 근데 법률에 따라서 명령이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 우리 사회문화 시간, 정치경제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ABC를 몰라. 지금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상권 분리 문제도 아니고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군기잡기다 이런 말 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선거 전부 다 친박이 다 졌어요. 비박한테. 그랬죠. 이렇게 되면 레임덕이 쉽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단돌이 해놓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계속 당 중심 정치 할 말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라는 그런 청와대의 생각이 아닌가. 또 지금 친박 애들이 전부 다 유승민 물러나라 그러잖아. 그래요? 계속 물러나라 그래. 사퇴하라 그래. 야, 그나마 이 작가가 칭찬했던 유승민을 날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유승민이 그렇게 국회 연설했는 거 네. 욕할 필요 없다 그랬다. 네. 내가 욕 존나 얻어먹었잖아요. 네. 막 유승민이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통과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면서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야, 너 친일파래던데? 친일파든 나발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친박에서 유승민 나가라 그러잖아. 이거는 뭐냐면 유승민 된 지 얼마 됐는데 나가라 그래. 어딜 가라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럼 나가라 그랬냐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거의 지금 스타일이 비슷하게 좀 갖고 있거든. 그리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순망치아니야. 이거 없으니까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투톱 체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김무성은 가만두고 유승민만 왜 지랄하냐? 공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대로 가다가는 친박계가 공천 학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음. 유승민 흔들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도 또 공천 그놈의 때문에 흔들기. 씨발, 공천. 그럼. 그러니까 유승민을 끌어내는 건 불가능하러 봐. 근데 잘해서 끌어내리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유승민을 끌어내리든가 흔들어서 군기를 잡든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이유로 지금 이 국회법 이걸 가지고 거부권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 대통령 본인은 거부권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누가 하냐? 청와대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정현이나 이렇게 친박들이 거부권 얘기하고 있잖아. 박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왜? 지금 미국 가잖아. 근데 미국 갈 때 그 청문회가 있잖아요. 국무총리. 예. 네. 근데 박 대통령이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야기하고 가잖아? 여당에서 발끈한다고. 우리를 진짜 개무시하는구나. 그러면 국무총리 청문회가 통과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한테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쫄아가지고 지금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아마 되고 나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정치적인 맥락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또 안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 소장 그 임명하는 거 갖고도 그거 갖고 또 말이 많잖아. 그것도 공천이지. 그것도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봐. 일단은 그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긴 한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데.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했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 세부적으로 누가 정하냐? 지도부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그걸로 또 후보를 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거기 자리가 또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도 친박으로서는 내가 공천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일을 결국엔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네. 박근혜 또 한번 기울잖아. 힘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미 메르스 때문에 또 기울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눈치 볼 필요 없이 공천 할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거리두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렇게 했잖아요. 봐. 이명박이 잡고 친박 다 박살내버렸지. 공천할 때. 네. 그다음에 박근혜가 잡고 이명박이 다 착살내버렸잖아. 근데 박근혜가 잡았을 때 공천 학살할 때 희생자가 김무성이었어. 김무성이는 그렇다면 그게 야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한이 맺힐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야, 김무성이 누구한테 정치를 배웠냐? YS한테 배웠잖아. 독순 처절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천 때문에 원내대표나 뭐 누구 문재인 대표나 흔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하야나. 연하 다 있죠. 그냥 니들끼리 합쳐라. 그거 괜찮은데? 이걸 제압합니다. 나도 괜찮은 거 야, 같은데. 흔들기당 어때? 흔들기당. 그렇지. 쉐이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매몰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온통 머릿속 이거밖에 없어. 지금 국회법 개정밖에 없어. 아니 나라에 역병이 돌았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아니 어때요? 수락산 가직수 줄이고 그다음에 뭐 부복 이렇게- 입고 좀 기도하고 죄인도 속방하고 죄인 안 된다. 요새 죄인들이 사면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아니야? 왕들이 그렇게 하늘에 빌잖아요. 아니 거의 왕이나 다름없잖아 요새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박 대통령이 또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쌌으래. 메르스에 대해서 장시간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유체이탈 합법입니다. 아니 또 비문이에요 또. 그러면서 해야겠습니다. 그걸 누가 네가 하라고. 박근혜 정부요. 이거 야당 대표처럼 말하고 자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정부의 수반이고 이 국가의 수반 대통령이라는 걸 가끔 이렇게 자기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쓱 비켜나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 보면 박 대통령이 정말 이 메르스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분은 거기 가셔가지고 낙타고기 또 드시고 오셨거든요. 어딜 가서 또 그러지? 중동 가서 그래? 대접 받았잖아 옛날에 가서. 야, 나라가 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나가라 그러더니만. 좆될 뻔했네, 씨발. 중동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법이랑 김대중 정부의 방역 체계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봅시다. 자, 김대중 정부 당시죠. 2000년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 구제역이 발생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파주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에 가축은 당연한 거고 축사, 먹는 건초 모든 전염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들이 얼굴 내밀라고 현장을 방문했겠죠. 김대중 정부는 꺼져! 이런 데는 오지 마. 올마 꺼져! 야, 니네들 갔다가 딴 데 그렇지. 난리 날 수 있어. 국회 꺼져! 여야 대표가 이거지. 나발이고 꺼져! 니네는 그냥도 평균체인데 왔다 갔다 하지 마. 보냅니다. 또 기자들이 또 난리칠 거 아니야.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니까. 예. 잠입 몰래 숨어서 잠입 취재한 기자를 발견한 김대중 정부는 벗어 입고 있던 옷, 신발 전부 벗겨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DJ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 아니겠냐. 모든 부처는 합심해서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해서 뭐가 동원되느냐. 군대가 동원됩니다. 예. 대중이 형! 씨발.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 거야. 이런 사람이. 근데 대중형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500m 이내에 다 죽여버렸잖아. 네. 다른 데서 발생하면 또 500m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존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괜히 엄한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발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역이랑 많이 떨어졌고 우리 가축들은 조사해보니까 괜찮은데 왜 우리 새끼들 굳이 죽이냐. 우리 애들까지. 항의할 거죠. 네. 거기다가 농민들이 축산민들이 그 가축들을 얼마나 자기 자식처럼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항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중형이 이런 말 한 겁니다.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해라. 그래야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협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했냐. 백신 접종에 따른 손실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빚까지 탕감해줬네? 야. 자녀 학자금,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 자금 지원, 이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용인까지 나갔던 구제역은 거기서 멈췄고, 살처분하는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다. 여기서 구제역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200마리, 좀 큰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전국에 소돼지가 몇 마리인데. 시간이 지나서, 한 9년, 10년 지나가지고, 2009년인가 10년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구제역 발생했죠. 아유, 다시 발생했죠. 그때 얼마 살처분했는지 아십니까? 83만 마리 살처분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못했으니까 그렇지! 통제를 못했으니까. 대중형처럼 이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살처분 마지막에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람들 되게 무리하고
뭐 살처분할 때 묻잖아. 묻는 것도 제대로 묻지도 못해가지고 가스 올라온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막 터져서 그래요. 올라오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 투입됐던 인원들도 막 죽고. 그 신경 쇠약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많이 죽었어요. 네. 그리고 묻은 다음에 그 돼지들이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농가 그 돼지의 주인들도 막 펑펑 울고 그랬다는 기록도 자, 있고 그래요. 보십시오. 딱 비교되지 않습니까? 2,200마리 대 83만 마리입니다. 이거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요. 뭡니까 이게? 어? 아니, 우리 요새 야당 무능하다 그러지만 여당의 무능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중형은 군대까지 바로 동원해서 잡았다 그랬잖아. 네. 왜 그랬냐면 자, 이거를 반경 500m 이내의 그 가축과 모든 걸 살처분하고 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 감염이 되니까 네. 그걸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서 차 지나가면 막 방역 뿌리고 가잖아. 네. 검문소를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파주가 있다가 파주에 들어오는 나가는 모든 도로를 통제하잖아, 길을. 그랬죠. 경찰 병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대중형은 군을 동원한 겁니다. 자, 그럼 이명박 정부 볼까요?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군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당정 협의 때. 그러니까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이 뭐라 그랬냐면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되죠. 대중형은 야 개소리 하지 말고 다 갖고 잡아 이랬는데 이게 뭔 말? 이걸 뭐야? MB가 방역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장관도 아이씨 뭐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민주정부와 반민주정부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하고 홍콩은 이 사스로 700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캐나다도 한 50명 사망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감염자 4명의 사망 0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사스 청정국 국가로 그렇게 야, 인정을 감염자 받았죠. 3명. 3명이든 4명이든 몰라 하여튼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사스를 막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스가 발발한다 소리 듣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체크하고 국내에 외국에서 그랬으니까 중국에서 발병한 호흡기 질환이니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럼 그렇죠. 어디를 막아야 돼 그러면? 공항을 막아야지. 그래서 공항에 있는 열 감지기 이거를 한 대뿐이 없었던 걸 10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수색했는데 이러니까 뭔 얘기가 나와요? 인권 침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인권 침해가 뭐? 이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제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지. 그리고 민간 의료 단체와 그 정부와 협력을 하고 또 네, 그래 대책회의도 열었대고 그리고 군 의료진까지도 역시 동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만든 게 질병관리본부예요. 예, 미국의 질병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CDC. 예, 그래서 봅시다. 질병관리본부 그래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갔던 의사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괜찮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왜 저 질병관리부가 있다고 이 모양이 됐냐? 노무현 정부 끝나고 다 나갔으니까. MB 정부에서 나가라 그랬으니까. 야, 라고 제가 주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방송에서 주워 들었다고 하는 말은 몇 프로의 신뢰성이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뭐 아실 테고. 그리고 이때 그 국민들한테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뭐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빠르게 진행을 했잖아요. 다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처럼 비밀주의가 어디 있었어? 비밀주의가. 그래서 41개 병원을 아예 지정을 했어요. 사스 집중 관리하는 병원으로 지정해서 격리치료 시켰고, 그리고 여행 자제 지역도 알리고, 상황실 설치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직접 챙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 고건총리가 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네. 고건총리가 그렇게 했어요. 사스 방역을 전쟁처럼 치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네. 준저지체제로 치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요즘 국가 간의 재래식 무기로 전쟁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핵전쟁 아니면 이거야 이거. 세계전에 병이야, 준한 병이죠. 그러면 이게 준저지체지. 네. 막아야 되지. 국가가 막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이따오식으로 말이죠. 병원균과의 전쟁. 그럼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어때요? 비교를 할 것도, 쭉 말했잖아. 비교할 것도 없다고. 그리고,
오바마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미국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근의 솔론 중학교와 파크사이드 초등학교를 잠정 휴교를 결정했었는데요. 왜 그랬냐? 솔론 중학교의 한 직원이 미국의 두 번째 에볼라 감염자인 간호사 엠버 조이 빈슨이 탔던 비행기를 같이 탔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같이 탔던 이유 하나로 학교 두 군데를 휴교시켰어요. 근데 조사를 다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걔 코더십이 지금 중동에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비행기 같이 탄 사람들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고 앞줄, 뒷줄, 옆줄 요것만 조사했어.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앞줄, 뒷줄만 한 사람. 이따구로 하니까 자꾸 병이 커져 나가는 거지. 그리고 전체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병원 입원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입원실 환자만 조사한 거잖아. 근데 근데 보니까는- 병은 전부 다 다른 병실에서 다 나온 그래요. 거 아니야. 다른 병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해도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격리 환자들 자택이나 병원에서 격리하는데 그 격리된 환자가 골프 치러 다녔다며.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는 거지. 또 미국 얘기 한번 더 볼까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에볼라 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틀간이나 전념했다는 게. 근데 우리 대통령 뭐 했습니까? 뭐 창조혁신경제센터인가 뭐 지랄인가 가가지고 그 자나깨나 미국 갈 생각 하시는 것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 LG 뭐 회장한테 네.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오바마가 이렇게 했는데도요. 네. 뒷북 때렸다고 미국 국민들이 욕했어. 미국 언론도 욕했어요. 못했다고. 오바마 못했다고. 근데 우리 언론들은 왜? 우리는 연락하고 하고 있어. 지금 조중동에도 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듣는 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 듣는 기가 없는지 알아들 기가 없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날 시켜봐 내가 훨씬 더 잘하지. 자꾸 욕심을 드러내. 내가 진짜 박근혜보다는 더 잘 자신 있다. 진짜? 아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 그리고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그 와중에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20일 날 발병을 했잖아요. 발병 날부터 이틀 동안 체육대회 했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야, 이분들이 보니까는 그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트위터를 웬만하면 다 오픈해 놓잖아요. 트위터를 비공개로 바꿨더만. 난 모르겠다 이거 같은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야, 정말 코미디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거를 정말 SNS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언론을 이용하든 더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생각을 해야 되지. 트위터를 닫아버려? 장났어. 거꾸로 하고 자빠졌어요, 거꾸로 하고. 겁나는 거야 그냥. 우리 정부는 말이죠. 지금 새누리당에서 당정청 협의하자고 멜스 때문에 거부했잖아 또. 그 이제 국회법 개정 때 삐져가지고. 아니 이거 삐져서 할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자, 이따 진짜 51%가 밉다. 아, 제 말같지도 않은 살고 있다 진짜. 이따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치적 얘기 한번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저는 언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 전격 선언 이렇게 헤드라인 나오더라고. 대선 공식화. 그래서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안철수 그 양반 합법 스타일상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어.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역시 우리 언론이 침소봉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이 안녕하세요 퇴근길 이철입니다. 거기랑 이제 인터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 이날 뭐 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1박 2일 워크숍 했잖아. 네. 개파 청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니, 거기 가야지. 여기 가면 어떡하나. 좋아. 미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워크숍 못 갔다 칩시다. 그러면 워크숍 갔다가 방송하러 오면 되잖아. 그렇죠. 1박 2일인데. 안 그래? 1박 2일.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면 조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갔대. 그래서 안 갔대? 알 갔잖아. 소리. 야. 안철수 의원이 사정 얘기하고 조퇴한다는데 누가 안 된다 그래? 안 된다는 놈이 미친놈이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조퇴하는 의원들 많아요. 이걸 핑계라고 대고 있나? 아니 그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출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지켰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서 개파 우리 없애고, 이제 워크숍 한번 으쌰으쌰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공갈 발언은 논란을 믿은 주승영, 정청래도 거기 가서 하야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뭐 겉으로 하였든 속으로 하였든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메르스 문제로 지금, 나라가 복잡하고, 정부도 지금 골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란하지 말고, 이거,
당이 하업해가지고 정부도 좀 공격하고 야성을 찾자 이런 의미잖아. 뭔가 좀 잘해보자. 그런데 비노 지정의 핵심이라고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다 불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야. 김한길 아팠대. 아팠으면 보고 먹지로 가라지는 못해. 아니, 근데 타이밍상 또 이럴 때 타이밍이 아파. 또 그렇게 되잖아. 안철수 의원은 방송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럼 갔다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조태가 안 된다서 못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아니, 좋대. 그러면은, 아니, 늦게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랬고 근데 거기 이철이 퇴근길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철이 소장이 3번이나 물어봤어. 뭐라고? 그러니까 그 관객들 공개방송이었거든. 관객들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안 의원이 늘 하던 뜬구름 잡는 예. 교과서적인 예.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뭐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지.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말할 지금 결정한 건 아니다. 또 내가 나간다고 나간 게 아니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시는 거다. 뭐 나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또라? 다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가십니까?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권은 나가시는 거죠? 대권에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랬다고. 이게 뭔 대선 출마 전격 선언이요? 대권의 이동형도 대권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있어. 이동영 대권 출마 선언. 그게 뭐가 대권 출마 선언이요? 막말 이동형 대권 아니 출마한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요. 대선 출마 생각이 있으시죠?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이게 뉴스거리야. 그치. 이제 대선 출마 생각. 그러면 이게 뭔? 아니 2012년에 마지막까지 문 대표하고 단일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대선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선 그럼 당연한 거죠. 후보였잖아요.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준표형도 대권 생각은 있었을 그럼. 거야. 본인은 그럼 직접 밝혔고. 근데 이거는 뭐 언론들이 왜 또 이따로 쓰냐면, 이게 또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로 갈라 그러는 거야. 뭐라 갈라 그러는 거야. 또 싸움 붙이려고? 싸움 붙이고, 비노, 친노 갈라 그러는 거야, 계속. 근데 지금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대권 도전이 쉽지 않죠. 그렇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 자신의 세력이 없어요. 당내 기반이 약하죠.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세력이 없고 또 문재인 의원보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네. 거기다가 문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안철수는 뭐가 있어? 없잖아. 뭐 없나? 뭐가 있어? 없지. 전 대표 타이틀이 있다. 전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넘어서려면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져버려야 돼. 그러면 방법이죠.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카드가 쑥 올라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버리잖아? 그럼 안철수는 그럼 안철수는 또 갈 더더욱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졌다고 해도 또 문제야. 왜? 문재인 대표가 지고 나서 그러면 나 대권 도전 안 하겠다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안철수로 가겠어? 모르지 그건. 안 가. 안희정으로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안쪽으로 가요. 일반적인 정치 공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그렇게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로는 안철수 의원이 대권 도전이 쉽지 않아요. 근데 결단을 내려가지고 나 서울에서 안 나가. 뭐 어디로 가는 고향 거야? 부산에 갈 부산으로. 거야. 그래서 이긴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건 의심스럽죠. 근데 사실 뭐 떨어진다고 해도 큰 표차로 낙선하지 않는 이상 난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 또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커리어는 쌓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문재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자체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문재인이 무조건 싫으니까 문재인만 막으면 된다. 넘어간 거예요. 문재인의 대항마는 누구든 그렇지. 좋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쓰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할지 또 몰라. 또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힘들다. 그래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건 뭐 뭐라 그럴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사실 뭐 또 왜 안 받았냐. 혁신위원장 카드를. 그거 혁신은 당대표 가는 거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혁신은 당대표 가는 거 책임도 당대표가 지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그 문제 가지고 또 욕할 필요 없어요. 그렇고 또 정대철 고문하고 만났다 그래. 누가?
안 의원이. 어. 그래서 정대철 고문이 안 의원한테 다음 대선 절대 양보하지 마라 이랬다고 그랬는데 야, 그 형 아직도 삐져 있니? 저는 정대철 고문이요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진짜입니다. 않나요? 진짜. 왜냐면 정대철 고문 맨날 뭐 패권주의 없애라 그러잖아. 친노 패권주의. 저는 정대철 의원이 지금 하는 짓이 늙은 패권주의다. 구태 패권주의다. 그만 좀 해라. 언제적 정대철입니까? 안 뒷방 그래요? 노인네들은 이제 그만 그리고 방 빼도 된다. 지 아들이 지 지역구 물러받아가지고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지. 그만해도 되잖아. 뭘 또 아들하고 아버지랑 같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만해도 돼요. 그럼 이제 정대철 의원의 말은 노욕이다. 아이 노역이지. 아들 아랫돌이다 단속 잘 시켜요. 뭘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들 뭐 잘못했어? 그 몰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호준 의원 뭐라고 검색해야지? 바람? 아닌데? 몰라요. 불륜? 불륜? 몰라. 의혹입니다. 의혹.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관리 잘하시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건 그렇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지금 메르스가 나오면서 사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좀 갇혀버렸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미국에서 어이없게 페덱스로 날라온 탄저균도 있었고요. 야, 씨, 무슨, 예전에 탄저병 테러 있었잖아. 이 백색 가루의 공포. 네. 그것도 아니고. 네, 백색 가루의 공포여가지고 그때 9.1 때 아마 그 우편 테러가 있었죠. 네.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의 꼬붕이네 꼬붕. 씨발 마루타요. 이거 내용 우리나라. 찾아보면요, 우리 정말 개오구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아니 탄저균이 정말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생황 그래 무기로. 생화학 무기지. 아마 1, 2위를 다투는 게 패스트하고 탄저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영국 어디서 뭐 무슨 섬에서 그 뭐 탄저균 실험한 적이 있었다면서. 네, 있었습니다. 그 얘기해 줘봐요. 현재까지 아무도 살지 못하면 영국이 옛날에 그 스코틀랜드 북부에 있는 구리나드 섬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아직도 못합니다. 살지 못한대요. 야,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독립하자고 난리칠만 하다. 아니 그 정도로 위험한 거야. 그리고 9.11 테러 때 왜 뭐 씨발 탄저균 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731 부대 그 마루타 내용 나오는 거기서도 이거 갖고 실험을 했었죠. 그 탄저균은 100kg을 대도시 상공위에서 살포하면 뭐요? 100에서 300명이요? 300만 명. 100에서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갖고 있는 이 탄저균을 생으로 뒤진 것도 아니야. 생 탄저균을 그것도 페덱스로. 택배 왔어요. 그치. 띵동띵동. 저희 수의실에 맡겨주세요. 택배. 미국 이사단 사단장님 택배 왔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고. 어. 보니까 탄저병이야. 야 탄저균을 들어온 자체가 우리나라를 개 조절한 거죠. 네. 아니 그 실험으로 들어올 수도 쳐. 우리나라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를 하고 존나 안전조치 취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저 또 말도 없이 쓱 들어.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만약에 이 짓거리를 미국 본토에서 우리가 했다 쳐봐. 걔 우린- 박살나는 거예요. 우린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근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씨발 사과 얘기도 안 하고 있어. 미국한테 야 사과해. 미쳤어 니네? 아니 그래서 말은 했지. 그 카터미 국방장관이 그 우리나라 국방장관 만난 자리에서 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탄저균 배송 사건 공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씨발 우리나라가 요구했냐고. 미국에서 알아가서 존나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러겠다. 죄송합니다. 사과한 거 아니야. 지들이 먼저 고개 숙인 거 아니야. 그치, 너무 큰 사건이니까. 이걸 깨지쳐서 외교적 등신들이야 이거. 등신 나쁜 말 아니라 그랬지. 응. 외교적 야 이 외교적 등신들아. 니네 정말 외교적 등신들. 이건 이건 호재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대 잡은 거야. 미국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불평등적인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불안한 소파 협정. 한번 지인 겁니다. 딱 지고 야 이럴 수 있어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안 나 못나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뭔가 얻어내야지. 쓱 모르는 척하면서 얻어내야지. 이걸 이따구로 한마디 말 이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권국가라고? 그러니까 진짜 박정희보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니 박정희는 쇼부로도 치잖아. 그렇지. 이 쇼부 칠 줄도 몰라요. 응. 아유 이 맹탕 같은 것들 진짜 이런 날에 살고 있으니 아유 참. 얘 좀 겁나는 게요. 이게 지금 왜 들어왔나를 보니까 그저 얘기하는 그거죠. 첫째는 이제 북한이 만약에 생화학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방어용 목적으로 탄저균을 들어왔다. 그 연구를 위해서라는 제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세균 전 공격용으로 탄저균을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화학 무기를 가진 국가가 될 수도 있겠네. 아니,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인데 생화학 무기가 우리나라 영토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이거죠. 첫 번째 주장이었던 만약에 북한이 이걸로 공격할 때 우리가 막겠다. 근데 이건요. 그냥 미 본토에 해도 됩니다. 미 본토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CDC에서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데 탄저균이 해당 지역의 토양하고 기후 생태를 적극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오산기지가 적합한 겁니다. 그리고 주한민군은 이미 2005년부터 탄저균 백신을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산기지 얘기하니까 척노리스가 생각나네. 척노리스가 오산기지에서 근무했잖아. 아, 그래? 거기서 태권도 배운 게요. 태권도. 얘네 델타포스. 좋았는데. 맹룡과강에서 이소룡과강. 네, 답변은 뭐 이번 사고가 최초로 실시된 거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미국 육군에 있었던 그걸 어떻게 믿어? 에지우드 화학생물학 센터의 피터 이 매뉴얼 박사의 자료를 보면요. 이미 2013년부터 주한미군 통합위협 인식 프로그램 주피터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미 가동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문제는 탄저균보다 최대 10만 배 더 위험한 보툴리늄이라는 독소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랑 상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한두 번이야. 뭐 미군 부대에서 예전에 독한 물질들 막 방출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땅에 묻고. 그런 거 우리나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빨리 이 정권을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지금 뭐 고문으로 있는데, 고문이든 주필이든 뭐 기자든 모르겠고, 어쨌든 그 양반이 올해로 신문 기자 생활이 50년째랍니다. 야, 올해도 해드셨다. 올해도 하셨네요. 1939년생인데요. 1965년에 조선일보 입사해서 올해가 2015년이니까 입사 50년이 되죠. 야, 1939년이면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 많으신 거야? 76이요. 와. 76세 조선일보에서 글을 지금도 활발하게 쓰고 계신다.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또 자승자박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대중형하고 종필형 보고 나이 많다고 나가라 그랬거든. 야, 그것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였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해서 나이 많으니까 나가 아니네. 뭐한 짓거리야. 이랬는데. 나이 많으니까 나가세요 좀. 그랬는데 지가 지금 말이야 76세가 돼가지고 아직도 조선일보에 있네. 아직도 글을 쓰고 자빠졌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안 불르냐? 야, 씨야 뭐 김기춘도 있는데 뭐. 아니, 그리고 난 이 김대중 주필 얘기 나왔을 때 딱 조선일보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주필하고 그렇지. 이규택 코너하고 그리고 6군1 칼럼. 예? 6군1 칼럼. 그치. 유근일 칼럼 그리고 야로 씨 고바오 영감 그런 게 있잖아요. 신경무. 응. 신경무 씨. 아, 참. 에휴. 근데 50주년이면 50주년이지. 왜 이제에서 이걸 다루냐? 제가 배알이 꼴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김대중 기자 50주년이라고 글을 빨아주는 기사를 연일 써대고 있어. 아니 내가 만난 김대중. 아니, 그래. 아니, 내가 아니야. 우리 이걸로 하자고 결정된 다음에 그 김대중 씨 관련된 거 찾아봤거든. 아, 진짜 오바이트 솔로 아유, 준다. 장난 아니야. 화려한 사람이에요. 야, 헐get더라 똥코. 아유, 그래. 자, 정말 우리 얼굴이 다 끊을 지경인데 사실 이 조선일보의 김대중은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서방, 뭐 일본 이 정도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면요. 진작에 아웃됐을 사람입니다. 이 기자로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기계적 규정도 없고요. 특정 정파의 당선을 위해서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 아주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조작 기사까지 냈어요. 조작 기사 냈으면 기자로 생명 끝난 거 아니요? 아니 기자의 생명은 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작 기사를 냈다니까. 그것도 특정 정파를 위해서. 조선일보의 사시가 불편무당이거든. 예. 어느 한쪽이 치우지 않겠다야.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조선일보에서 자기들 간판이라고 똑하니
특집 기사를 실어주니까 조선일보 수준을 알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대중에 대해서 아이씨 이름은 또 하필 같아가지고 진짜 짜증나게 김대중 주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견습 기자 8기로 조선일보에 입사했는데요. 원래 집안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와세다 출신이니까. 엘리트네. 엘리트죠. 그래갖고 엘리트 정신은 또 똘똘 뭉쳐 있어. 뭐란 거 아니겠어요? 이 양반도 서울대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대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법고시 실학을 했다 그러던데, 기자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대 법대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외신부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사회부로 옮기고요. 이후에 정치부로 또 옮깁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귀국했는데요. 야, 근데 이것만 들어보면은 진짜 신문사의 요직은 다 거쳤네. 그렇죠. 그런데요, 1972년부터 1979년까지가 우리나라의 먼 기간입니까? 유신. 그 엄목한 시간에 워싱턴에 가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귀국을 해가지고 1980년 3월에 사회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원래 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누가 있었냐? 허문도. 우리 쓰리허의 허문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 허문도를 밀어내고 사회부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기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맞아서 사회부장으로 직접 광주 기사를 씁니다. 이거 웃긴 거죠. 왜 웃긴 거냐면 당시에 모든 기사,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경향 기사를 다 보면요. 김영 기사가 없어. 다 광주 특별 취재반. 거의 이거야. 그러니까 기자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아하. 취재반 이름으로만 나왔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김대중 기자가 자기 이름을 달고 기사를 썼어요. 읽으라 이거네.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80년 광주의 어떤 참혹상을 그러면 제대로 알려줬겠네. 자기 명예를 걸고 쓴 거 아니야. 신군부여 보라 이거요? 그렇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썼는지. 1980년 5월 25일 5.18이 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네요. 조선일보 7면입니다. 제목은 바리케이트 넘어 텅 빈 거리엔 불안감만. 무정부 상태 광주 일주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기자의 기사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건 생략하고요. 그 고개의 내리막길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 동쪽 너머에 무정부 상태의 광주가 있다. 쓰러진 전주, 강목, 벽돌 등으로 쳐진 바리케이트 뒤에는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그 뒤편의 거리는 차가 없어 더욱 넓어 보였다. 이게 기사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기사 작성법부터 다시 배우고 와라. 언론 방송 들어가갖고 신문 방송 들어가서 이게 그리고 또 난동자가 뭡니까 난동자가? 누가 난동자인데? 참. 이거를 자기 이름 타이틀 걸고 썼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근데 김대중이 광주로 내려갔을 때는요. 이미 그곳에 조선일보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 있었어? 네, 그게 누구냐? 서청원. 그 서청원이요? 지금 서청원 그 서청원이에요. 이영배, 박명래, 조광흠 이 4명의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김대중 기자는 당시 부장은 헬기 편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 4명 조선일보 편기자들은 김대중 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광주 사태는 폭동이 아니라는 것을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기들이 다 보고 봤으니까. 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기사를 썼냐?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폭동 난동이라고 기사를 쓴 거지요. 그리고 일단 자기 난동- 이름만 박았죠. 일단 난동자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자 김대중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을 때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욕하면은 야 그때는 신군부가 어쩔 수 있어서 없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 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운 붓을 놓는다. 라는 성명과 함께 제작을 거부하고 집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 누가 진정한 기자입니까? 누가 저널리스트입니까? 누가 과연 할 말을 하는 기자입니까? 어떤 것이 기자 정신인가? 김대중은 기자작이 없는 거예요. 기자 생활 50년, 기자질 50년, 단 5일도 기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당시 조선일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980년 5월 22일 조선일보 1면
제목은 광주 일원 소요 사태 나흘째 학생 시민 합세 계엄사 광주 사태 발표입니다. 기사 내용을 봅시다. 앞에 거 생략하고요. 계엄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 지역 소요가 악화돼 극심한 난동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린 데 기인했다고 했다. 광주 지역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다음과 같다. 18일에는 40명이 죽었고 시내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었으며 군인들이 여학생의 불의 지역까지 찢어버린다. 공수부대원들이 대검으로 아들, 딸들을 난자하고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한 후 장난질을 한다. 공수부대가 몽둥이로 대모군중을 무차별 구타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깨졌다. 학생들 50여 명이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계엄군이 대모군중에게 대검 던졌다. 자, 지금 이 박사가 읽어준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유언비어라는 거죠. 이거 다 사실이잖아. 사실이네. 이거보다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유언비어라 그래. 자, 이런 거 보면요. 1980년 대한민국과 2015년 대한민국이 다를 게 없다는 게 나오죠. 지금도 정부가 얘기하잖아. 현실 불만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날조한다. 처벌해야 된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괴담 유포자부터 잡아들이고. 괴담 유포자가 유언비어 날조하지 뭐예요. 어? 똑같은 방식을 써먹고 있고 거기에 일베 애들 이런 것들이 동조해가지고 세월호 무슨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거예요. 네.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기사 봅시다. 1980년 5월 24일 조선일보 7면입니다. 광주에 22일과 23일 어제는 폭도화된 청년들에 의해 점령당했던 총이 오늘은 도청 총기반환소에 차례차례 쌓이고 있다. 자, 여기서도 폭도라는 말이 등장했죠. 예. 1980년 5월 25일자 사설. 제목은 도덕성을 회복하자. 진정 우리에게 너무한 경험 앞에.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고정간첩이라는 표현입니다. 씨발 고첩이 광주 민주화 난동시켰다는 거야 지금 얘들을 말하는 거는. 야, 이거 뭐야, 그건 시스템 뭐 하는 그 양반, 10,000원짜리. 10,000원. 그분이 맨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뭐 TV조선하고 뭐 채널A에서 했잖아요. 이름 시상하게 했잖아. 에휴. 이들이 지역 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갖은 유언비를 퍼뜨려 민심을 흉흉케 함으로써 사태를 격화시켰으리란 것도 10분 짐작이 가기도 한다. 피 흘림을 보고 불길이 솟고 군중에 격양된 심리 상태에서 이성을 잃게 되면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일이다. 57년 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반교사적으로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고 있다. 야, 이 새끼들 갖다 붙이는 것도 어따가 씨발. 니들이 관동 대지진을 노네? 이런 씨. 아니,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이거를 지금 광주 민주화도 비교가 잡아졌네. 갖다 늘 걸 넣어야지. 미친. 아니, 그러면, 진짜 어이가 없다. 자, 1980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악몽을 씻고 일어나자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국민적 동포애를 호소하면서, 라는 글에서는, 지금 오직 명백한 것은 광주 시민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위협도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안전이 확고하게 보장된 조건과 환경의 보호를 받게 됐고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멀지 않은 평시애로의 회복을 또한 분명하게 그리고 어김없이 약속하는 조건이고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광주 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도 있다.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제의 자제를 거듭했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곧 국군은 광주 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의 아들이고 동생이며 그래서 국민의 국군이며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국군이다. 그러한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 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이번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진짜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진짜 이따 빡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깡몸을 씻고 일어서자는 사설 아닙니까? 사설이라는 것은 기사랑 다른 거예요. 칼럼이랑 다른 거예요. 사설은 그 신문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그 신문사에 논조가 들어가는 게 사설이죠. 그래서 이름 안 쓰는 거예요. 사설 쓰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군이 자제의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이야?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 또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따오 걸 사설로 썼습니다. 군이 했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정당화가 맞다고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의 신군부에 얼마나 협조한 신문이었나 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신문이 무슨 할 말을 하는 신문이라는 것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 난동, 그리고 군대는 할 일을 했고 최대한의 자제를 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은 물론이고 전두환의 뻐거를 말아주는데도 앞장섰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1982년 8월 22일자 3면 정치부 기자 좌담에 새 대통령 선거와 선거인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사가 있는데 이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불이 인견이에요. 그래요. 이게 정치부 기자 자담인데. 자, 봅시다, 일단. 기사 내용을. 유신 때와 같이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각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 간의 자유 경쟁을 허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체육관 선거가? 그래. 박정희가 유신헌법에서 체육관으로 계속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유신헌법에서. 근데 지금 그걸 이어가지고 전두환이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하려고 지금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다르다. 유신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특히 무소속 출마 허용과 선거인단 후보들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간선의 선거 형식을 빌어 직선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도입하려 한 의도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부분이지요. 존나게 복잡하게 빨아준다.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 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한 것이 직선제의 장점을 최대한 도입한 거요? 그러니까 존나 아니 도대체 복잡하게 이게 말이야 빨아주는 거야. 아, 망고야? 자, 11.6 사태 이후 구 정치인들 중심으로 야기된 일련의 상황,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의 심화와 국론의 분열 현상 등은 직선제가 아직도 우리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기자들끼리 얘기할 때 얘기잖아. 네, 좌담이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인들 수준은 아직 직선제를 할 영역이 안 돼. 우리 국민들은 미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것도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 등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씨발 누가 뽑는 거야? 국민이 직선제로 뽑는 거는 국민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안 되고. 국회의원이 간선을 뽑는 것도 국회의원 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는 그럼 거야. 누가 뽑아? 야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다. 국민들 수준이 낮은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수준이 낮다. 그러면 체육관 선거에서 그 체육관 선거인단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일본에 들어가서 뽑았나?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야지. 자, 그 다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한때 6년 단임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인 장기 집권의 폐단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지요. 아따 이게- 빨아줍니다. 아따 빨아주네요. 우리가 전두환 특집에서 했는데요. 원래 6년 단임이었잖아. 근데 뻐크가 그냥 1년 더 하려고 7년을 한 거야. 야, 이 진짜 이게 말이 돼? 근데 뭐 이게 장기 집권의 폐단을 얻고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지가 담겨서 뻐크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 말 같지 않아. 야, 요새 계약직도 5년 계약한다, 씨. 자,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새 헌법은 소신 있고 안정된 정치의 구현과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양대 목표를 핵심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 정치부 기자 좌담을 누가 누가 참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싶네. 야, 전두환 대머리 헐겠다, 헐겠어. 아유. 근데 다른 기사에 보면 비슷한 기간 다른 기사 보면 정치부 기자 좌담에 김대중 씨도 들어가 있어. 김대중 주필도. 근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정치부 기자 뭐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까 왜 직선제의 장점을 다 뽑았다 그랬잖아. 네. 네. 그런데 체육관 선거 결과 어땠냐? 총 4,900여 표 중 4,700표 이상을 전두환이 받아서 당선됐어요. 공산당이요? 이래놓고 뭘? 참. 근데요, 전두환 빨아주는 기사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압권은요. 1980년 8월 20일 전두환이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육해공 이 3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두환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할 것을 결의한 다음 날입니다. 조선일보 3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1980년 8월 23일 조선일보는 3면 전체를 털어서 인간 전두환이라는 제목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기사들의 소 제목들입니다.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이해관계와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거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사회에 앞서 공, 나보다 국가를 앞세워,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 안 해. 이게 소제목들이야. 그래서 호원 조치래였니? 구체적인 기사는요, 더 가관입니다. 동기생일지라도 어쩌다 그를 대할 때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암벽을 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전설적인 결단은 그를 웃지마 이 개새끼들아.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 상으로 클로즈업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야, 그 동네도 이 정도는 안 해. 12.12 사건만 해도 그렇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쪽에 서면 개인 영달은 물론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걸 그도 잘 알았으리라.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의 억울함을 규명한다고 하여 누가 알아줄 리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배우고 익혀온 양식으로선 참모총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일지라도 국가원수의 시에 직접 간접적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철저히 그 혐의가 규명되어야 바른 길이었다. 그의 판단은 육사 선후배라는 사사로운 정리를 떠나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윤리관에서 내려진 결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1.6 사태 이후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육사에서 익히고 오랜 군대 생활에서 다져진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행위라는 게 주위의 얘기다. 야, 씨발, 박수! 야, 박수, 씨발. 이거 뭐 김일성이가 나뭇잎으로 돛담에 만들었다고 뭐가 달라 이게. 이따오 기사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1980년 8월 23일자 조선일보 3매 실렸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선일보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옛날 신문 1920년대부터 싹 다 볼 수 있어요. 네. 전자를 해놔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유일하게 1980년 8월 23일자 이 3면 기사가 없어요. 없어? 개새끼들 지들도 쪽팔리가 하는 거지. 아니 뭐 옛날 게 자료가 없어진 거 아니야? 야. 이것만 싹 없어. 야, 혼을 짜내서 읽었더니 배가 고프다. 이게 어떻게 되시냐면 1면, 2면, 갑자기 4면이에요. 3면이 없어? 없어요. 아니 왜? 실어놓지? 역사의 한 장면인데 실어놓지 왜 그래? 아니 할 말은 하는 신문이라며. 그러니까 실어놓지. 아니 명문인데 보니까. 내가 말이야, 아니, 이거 찾으려고 내가 일부러 로그인까지 해갖고 내가 억지로 들어가서 봤구만. 짜증나게.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야, 너 조선일보에 회원가입도 돼 있니? 그럼. 내가 바람이 불면 당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많이 차용했어요. 아니, 근데 필요해요. 지금도 저 조선일보 봐요. 저 조선이랑 경향 두 개 보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쟤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일단은 1부를 정리하고요. 2부는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나온 50주년 그 김대중 기자 특집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신재관 PD 왔다 갔잖아, 팩트TV. 네. 나 이렇게 보더니 이 박사님 살 많이 뺀 것 같더니 다시 찌네요 그러더라고. 요요 왔어? 요요. 그러니까 한 10kg 정도 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살이 안 빠져. 정체기가 좀 있잖아요. 아니 운동량이 늘었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운동량을 좀 늘렸거든요. 다이어트를 너무 단시간에 목표로 세우면 딱 그 요요 뭐라 해야 돼 정체 기간에 포기를 하게 돼. 야, 뭔 소리야. 나 지금 10kg 뺐는데 1년 걸렸어. 그래 어쨌든 그럼 이 박사 이거 하나 사세요. 이게 뭐 관리가 되잖아 이런 거 있으면. 그 집에서 체중을 재면 체지방 측정이 된대요.
그걸 또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된대. 또 이 세븐일렉 스마트 체중계는 SE 웰리스, 삼성 SS, 애플 건강앱, 다른 앱하고도 연동이 된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몸무게도 재면서 건강 체크도 하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게 다 된다는 얘기겠죠. 전화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70-4791-8648이고요. 검색창에다, 검색창이 아니지. 검색창 맞아요. 포탈 검색창에 세븐일렉 치시면은 그냥 한글로 세븐일렉 치면 나오더라고요. www.sevenelec.com sevenilec.com이 나오고요. 그 밑에 제가 보니까 블로그가 하나 나오는데 사용기가 하나 나오고 아유 이쁘다. 어쨌든 그 세븐일렉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스마트 체중계 강소기업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다이어트 아니어도 집에 체중계 하나씩 있으면 좋잖아. 네. 그럼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체중 변화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지방 재려면은 인바디 검사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체중계 가지고 체지방 검사하면 체지방 관리하기도 쉽겠네. 그래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그 책 광고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김진혁 PD. 옛날 PD. EBS. 예, 김진혁 PD가 책을 한 권 냈대요. 그래서 그 이 작가 책에도 추천사도 써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책은 잘 팔리니? 뭔 책이요? 이 작가의 수첩. 포기했어요. 이게 그거군요. 김진혁 PD가 왜 대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지만 네. 뉴스타파에서 또 PD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김진혁 PD가 만들었던 미니 다큐 5미닛 이게 5분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또 초판에 한해서 5미닛 그 대표작 18편 영상이 담긴 DVD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김진혁 네. PD 작품은 뭐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지식채널 2. 지식채널 2에서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많이 사서 보시고 또 하나 책을 소개해드리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돈 받고 해드린 게 아니고. 네, 시네타운 19의 새 PD가 이번에 또 신간을 냈답니다. 방금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저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제목은 좋은데? 빨간 책방에서 만난 빨간 책. 야, 뭔가 색이 좋다. 화제의 팟캐스트 시네타운 19 새 PD와 함께하는 북톡 화제의 팟캐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왜 이러냐 다들. 그러게요. 어쨌든 사실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제 책 광고를 이수근 PD가 안 팔리고 있는 책. 책을 이 작가 수첩을 시네타운 19에서 광고를 해줬더라고. 네가 얘기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야? 나한테 달라 그러더라고. 응원을 그래서 됐다 그랬거든. 됐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방송에 들어서 그걸 드러내가지고 기다 집어였어. 또 전문가들 아니야. 그쪽으로. 정성이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가지고 저번에 한번 시네타운 19 우리 한번 책을 해줬잖아요, 해줬어요. 그때. 했었는데 옛날 책을 해줬어 이 개새끼야. 2년 전에는 뭐 라디오 키 그걸 소개해가지고 잘랐지요. 자르고 오늘 다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EJ 동종 하나 얘기해주면은. 네. 야, 네가 퍼뜨린 유행어 네. 안동의 4대 천왕 제주도에서 피켓으로 놀고 있더라. 봤어. 야, 그거 누굽니까 그래서 야. 아니 EJ 팬이고 그 페이스북 친구예요. 저랑. 그래? 예. 거기 보니까 그게 또 제주신문도 웃기. 제주신문인가 뭐 제주의 소리인가. 제주의 소리예요. 네. 찍어가지고 네. 그걸 정식 기사로 올렸어요. 네. 그걸 또 프레시안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의 일단 제주 강연이었는데 그중에 사진이 이재명 시장 뭐 사진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중에 하나가 관객들을 찍은 건데 플랜카드를 안동이 낳은 4대 천왕. 누구야? 이태계, 이육사, 이동형, 이재명 이렇게 썼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EJ가 낳은 EJ가 키운 성남시장 이렇게 했더라고. 야, 대단하십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EJ 제 팬 같습니다. 야, 우리가 동원했다는 설이 있더라. 우리가 뭔 돈이 있어서 제주도까지 팬들을 동원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갈 때 한번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고 우리 방송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김대중 기자 특집 기사 중에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기자하고 김대중 기자하고 대담이야. 그분 내 타입이더라. 그분 니보다 한참 누나다. 알아.
자, 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좋은 글, 좋은 칼럼이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는 김대중 답변으로. 기자가 대답을 하기를 짜집기 않고 단번에 써야 독자들도 한 호배 읽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짜집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하. 짜집기는커녕 조작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더라? 조작 기사 한번 살펴봅시다. 김대중은 92년에요. DJ를 떨어뜨리고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97년에도 DJ를 떨어뜨리고 이회창을 당선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톡톡히 망신을 당한 김대중 주필입니다. DJ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당선자인 DJ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지들 입으로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외신 보도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외신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기사 조작을 합니다. 이거 예전에 김대중 특집 아니면 조중동 특집에서 조중동에 한번 한번 했어요. 했어요. 예. 자, 자, 일단은 네. 김대중이 조선일보에 실은 기사입니다. 2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 당선자를 가리켜 인기주의자,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인기 위주의 국회의원과 좌파 성향의 학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월가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신문의 이런 성격 규정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당선자와 그의 정부 그리고 한국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의 경제지가 DJ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판적으로 네. 썼다고 얘기한 네. 거지. 그러니까 네. 지는 그걸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없습니다. 없는 기사예요? 없는 기사를 만들어냈네 이 양반이. 어. 짜집기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짜집기가 아니고 조작 기사를 쓰셨네. 예. 여기서 나오는 인기주의자라고 번역했다는 김대중 주필이 퍼퓰리스트는 인기주의자가 아니라 인민주의자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김대중 당선자가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박해받았던 인민주의 추종자들, 좌파 노동자, 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예. 뭐야? 김대중 기자가 쓴 거랑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김대중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경제 정책을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썼느냐? DJ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는 틀림없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려는 없을 것이다. 우려가 근거가 없다. 그치. 아니 이 사람 서울대 법대에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갔어? 이게 뭐냐? 우려를 빼버렸어. 우려란 말을. 네. 우려란 말을 삭제해가지고 DJ 경제 정책은 틀림없이 근거 없는 것이다. 그 말이 단어를 뜻이 빼버렸네. 180도 바뀐 것이죠. 우려라는 단어를 번역을 못했을지도 몰라. 물론 기사가 없지. 예측하기 어려운 unpredictable 이라는 단어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란 이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창작해냈습니다. 이 부분은. 월스트리트 신문 한 달치 기사 다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라는 부분은 김대중 주필이 DJ를 깔려고 만든 단어입니다. 과연 기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DJ를 까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만들어낸 거. 예. 이거는 삽입을 했네. 당시 딴지일보가 특종 기사로 냈던 것이죠. 예. 외신은 당선자를 띄워주는 내용이었는데 김대중이 자기 스스로 이 기사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김대중 당선자를 깎아내리는 기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 기자로서 생명을 포기한 거죠. 그렇지. 기자로서의 생명은 포기한 거죠. 그럼. 기자로서 자살행위라고 볼 수 그렇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주필이 사과를 했다라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건 사과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사표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기자가 기사를 조작했는데 사표 써야지. 하기야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뭐. 어쨌든 김대중 기자 특집 기사 중 짜집기 않고 단번에 써야 좋은 기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봅시다. 그 기사 중에. 그러니까 50주년 그 예. 기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김대중 칼럼은 대부분 대통령을 겨냥한다. 칼럼리스트 김대중은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것 같다라고 여 기자가 말하자 김대중 기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맞는 얘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과의 대칭관계에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사건건 정부가 한 일에 찬성하려면 뭐하러 언론을 하나? 싸울 때는 누구랑 싸우는 게 가장 좋은가? 상대방의 보스와 싸워서 넘어뜨리면 나머지와 안 싸워도 된다. 우리는 보스와 싸우는 게 본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게임을 좋아하지 않나? 거짓말입니다. 김대중 고문은 여야를 다 공격한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야당 정치인 김대중과 야당 정치인 노무현 혹은 여당 대통령 김대중과 여당 대통령 노무현을 공격했습니다. 당장 우리 방송 앞에서 나왔잖아요. 저기 뻐꺼형 그렇게 빨아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선자 김대중을 깎아내렸잖아요. 예. 강준만 교수의 그 유명한 명저 김대중 죽이기 탄생의 1등 공신이 바로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었던 거예요. 조선일보는 선거 하루 전인 97년 선거입니다. 이거는 97년 선거 하루 전인 1997년 12월 17일자 일면 머리에 이회창, 김대중, 선두 각축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인재 니는 나가리야 이거지. 예.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인재는 뽑으면 여러분들 사표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창 뽑아주세요. 그렇지. 라는 기사래요. 이렇게 실었는데 이걸 보고 이인재의 국민신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격분하겠지. 격분하지. 그래서 16일 저녁에 나온 가판 신문을 보고 격분한 이인재의 국민신당 당원 500여 명은 트럭 10여 대를 동원해서 조선일보사 건물 1층 발송부 차량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불공정한 보도에 항의를 한 거죠. 야, 이건 진짜 이재이다. 자, 그때 국민신당 당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그때 조선일보사 주필 김대중이 술에 취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전전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술 드시고 저지른 난동 사태를 기자협회보가 전한 내용입니다. 국민신당 당원들이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16일 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김주필은 경찰병력과 국민신당 당원 사이에서 너희들 뭐하는 거야?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취기가 오른 것으로 보인 김주필은 긴장감이 가득한 군중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국민신당 당원들을 향해 외쳤다. 니네들 내일 모레면 끝이야. 국민의 국민신당? 니네들 싹 죽어! 까불지 마! 내일 모레면 없어질 정당이. 라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게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최대 신문인 조선일보 주필이 대선 전날 저지른 만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 김대중 주필이 이 사건으로 사과한 것을 본 적이 이것도 다른 나라 같으면 사표예요, 사표. 사표가 아니지. 나가! 아웃이지. 자, 김고문은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조선일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런 칼럼을 게재합니다. 36년간의 기자 생활에서 내가 쓴 기사가 본의 아니게 고쳐진 적도 있고 아예 햇빛을 못 본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자가 검열로 위축되고 주눅든 적은 없다.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나는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쓰는데 주저했고 하고 싶은 말을 삼가는 게 익숙해졌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김대중 주필이 정부 여당을 공격한 것 중에 가장 제대로, 가장 무섭게, 가장 지 마음대로 비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죠. 김대중 정부였어요. 네. 어디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뭘, 주저했고 하고 싶은 말을 참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또, 막 가는 신문 탄압이라는 칼럼에서는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뒷조사를 당하며 중재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부당한 일을 했으며 무슨 사욕을 챙겼길래 계좌를 추적당하고 전화 도청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가? 존나 잘못한 거 많지.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언론 자유를 거론한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팔을 비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지능적으로 위협하고 탄압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김대중 주필이 하냐면 당시 언론사들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뭐 어쩌라고? 언론사 세무조사 면제시켜줘야 되나?
당시에 이 세무조사 왜 했냐면요. 언론사 세무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5년이 돼서 한 거야. 한 거야. 한거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 지네 건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세무조사에서 지들이 털릴 게 없으면 하면 되잖아. 네. 잘못했으니까 씨발 다 당하는 거지. 아니, 돈 빼돌리고 하니까 당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신문사도 일종의 개인 기업이자 사기업이잖아요. 그럼. 왜 당연히- 지들만 특권을 노리려고 그래? 이거 더 웃긴 건 그래요. YS도 세무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YS는 세무조사를 내진 않았지. 주머니만 넣고 있었던 거야. 니네 알지? 내가 까보면 이거 던진다? 들고 있어야 폭탄이다. 그렇지. 또 YS는 던지는 사람이잖아. 네. 말 안 들으면. 아니, 뭐, 던져서 뭐, 내가 폭탄이 없어도 그 사람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DJ는 이걸 세무조사하고 주머니 넣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세무조사 했는 걸 까발린 거예요. 예. 누가 더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김대중 주필이 언제 한번 김영삼을 향해서 이렇게 독설을 날린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001년 3월에 쓴 정치에는 정년이 없다라는 칼럼을 살펴봅시다. 유독 정계에는 정년퇴직이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판에 관한 한 선출의 명분 아래 마르고 닳도록 해먹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정치인의 정년 없음은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돼버렸다. 이건 맞는 말이네.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는 더더욱 없다. 또 정치, 특히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통치의 영역은 그 어느 직업보다도 대단한 집중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을 요구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연령상의 정점과 동시에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어째서 권력과 통치에는 효율의 개념은 없고 종신의 개념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 중국의 장택민의 은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70대 중반과 후반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이에 관한 한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령급의 전현직이 매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아이고 속이 다 아이고야. 지금 딱 하면 딱 좋겠다. 나가라 당신부터. 아니 그리고 70대 후반인데. 그리고 언제적 김기춘인데, 김기춘이나 그 7인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 정권한테 얘기해. 요대로 가자 그대로. 지금 국정원장 나이 몇인데? 지금 갖다 얘기해봐. 아니 그리고 아니 요 칼럼 그대로 갖다가 복붙하면 되겠네. 아니 국정원장은 더더군다나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고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더더군다나 이 김대중 주필의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근데 여러분들 언제 김대중 주필이 박근혜 정부 저 사람들한테 나이 많다고 나가라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전부 아까 그 여기자가 말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뭐 공격했다. 아니라니까. 김대중한테만 노무현한테만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럼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집중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을 요구하는데 DJ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잖아. 대통령에서. 네.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신문 칼럼도 집중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니는 왜 거기 앉아 있어 나가지. 야 추진력만 나갔다.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70 넘은 사람이 뭐 그것도 70 후반의 사람이 아직도 신문사에서 칼럼 쓰고 있으면 어떡하단 얘기요. 나가세요 제발. 본인이 얘기하자 본인 힘으로.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고소당할라. 괜찮아 해라. 자 노무현 아니 이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 조선일보의 그 필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칼럼란도 많을 거잖아. 네. 일주일에 한 번 쓴 사람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쓴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쓴 사람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네. 그 모든 칼럼 모든 기사란에는요 댓글을 쓰게 돼 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네. 그런데 몇백 개의 기사, 몇백 개의 칼럼 중에 유일하게 댓글란이 없는 기사가 있어요. 김대중 칼럼. 김대중 칼럼이에요. 못 따게 돼 있어? 못 따게 돼 있어. 아싸. 지는 욕을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런 진짜 나한테 말하지 마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리고 자기는 나는 욕을 먹기 싫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래놓고는 나한테 고발을 한다. 고발해라. 아유. 야 일개 팟캐스트 하는 우리 잡놈들도 팟빵 댓글은 달리는데. 달리는 그 못 달리게 지가 이것도 권력이지 권력. 아니 조선일보에 그 많은 기자들 그 많은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왜 지 칼럼만 댓글을 못 달게 해? 이게 말이 돼요? 특권 중에 상특권이지? 쥐한테는 말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걸 허락해준 조선일보도 웃겨. 김대중이 뭔데? 조선일보 위에 김대중 주필이 있나 보다. 조선일보는 원래 웃겨. 자, 김대중한테만 이런 날선 공격을 한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난 뒤에 쓴 칼럼을 살펴봅시다. 결국 노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와 권한을 되찾게 된다 해도 이미 그 이전의 노무현이 아니다. 그의 권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그의 말실수는 국민들은 물론 그의 세력조차 항상 조마조마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비약돼 정치적 술수와 음모로 이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번 국회 탄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권위와 신뢰는 큰 흠이 남게 됐고 그것이 경제와 국방 외교에 미치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탄핵이 지금 됐잖아. 네.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말은 뭐냐면 헌재에서 탄핵이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도 노무현 니는 아웃이야. 이 말이에요. 라고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둘째,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더욱 심한 대립과 갈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처 입은 정치인의 난폭한 몸부림 같은 것으로 인해 그 균열의 폭과 분열의 깊이는 더해갈 것이다.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제1당의 위치를 넘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여권의 오만과 독주가 상처 입은 대통령의 분노 내지 복수심과 결합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며 또 다른 각도에서 다양성을 거부한 채 변화와 개혁이란 이름 아래 반대자를 숙청하는 분위기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MB가 보여줬네. 어차피 우리 사회는 벌써 두 동강이 났다. 이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는 타협과 화해의 기수가 절실한 시점에 우리는 분화 현상을 심화하고 그것으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갈등 구조를 친노, 반노의 차원을 넘어 죽느냐 사느냐,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의 이분법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의 걱정은 이런 상황이 이번 탄핵 사태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탄핵 사태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일상사, 일상적 생활과 판단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는 정치가 얼마나 무모하고 불안한 것인가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상처 입은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나갈 것인가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아예 저주를 퍼붓네. 2014년에요. 안철수와 김한길이 합당을 선언하니까 김대중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친노를 숙청하라! 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표방했다. 복지 면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친노 등 당내의 이질 요소를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는 안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화답하고 있지 않지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정책과 노선은 물론 그 무엇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번 야권 재편에서 핵심적 관건은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아니 그걸 네가 왜 신경을 써요? 남의 당일을? 김한길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친노적 사고와 발상으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대변할 수도 이 세상을 풀어나갈 수도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친노의 노선과 색깔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시대의 변화이고 진화다. 친북 좌파의 얽매인 친노의 집권은 물론이고 친노의 볼모 잡힌 야당의 존재마저도 해악적이다. 나라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뒤집어 엎으라는 세력, 나라를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운영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는 사륙적이고 나라는 전쟁터가 되기 십상이다. 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친노의 노선과 색깔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했는데 그걸 바라잖아. 야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이 없는 걸 김대중 주필이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김대중 주필 50주년 해가지고 나온 특별 기사들 보면은
김대중 주필을 민주주의의 수호자, 뭐 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표현했는데 야당의 존재마저도 해악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 뭐가 친노가 친북 좌파야.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우리 늘 얘기해서 조선일보 반대로만 하라고. 네. 김대중 주필이 안철수, 김한길을 박수 치면서 친노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했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이없네. 자, 다음은요. 김대중 주필이 어느 특정 인물을 평가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가. 애송이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줬다. 그는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배은망덕하고 비겁한 인물이다. 이 누구겠어? 노무현 같은데? 노무현이지. 자, 봐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과, 그러니까 정치인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융단 포격했던 사람이 저는 전두환이나 김영삼이나 박근혜한테 이런 식으로 칼럼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정권의 수상한들한테 욕을 해? 거짓말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조선닷컴에 실리는 칼럼 중에 김대중 칼럼에 댓글을 못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는 어떻게 김대중이 대답했는지 봅시다. 내 글을 논리적으로 비평하고 자기 얘기에 줄거리를 세워서 비판하는 건 좋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격받은 건 왜 그따위로 글을 쓰느냐. 미 중앙정보국에서 돈 얼마 받아먹었냐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 거다. 그런 댓글이라면 차라리 댓글 못 쓰게 한다고 욕먹는 게 내 정신 건강을 위해 좋다. 소심하네, 소심해. 그럼 보지 마! 댓글을. 네 글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이유보다도, 뭐 논리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쪽팔려서가 아닌가. 자기의 글에. 그러니까 자기의 글에 대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릴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요, 2014년 12월 23일, 김대중 칼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보면은 김대중 주필의 글 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목은요. 헌재 결정이 울려주는 경각심. 제목 좋다. 그 주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만큼 늘어질 정도로 방만하고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늘어질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사랑한다는 보수주자의 생각입니까? 대한민국만큼 늘어질 정도로 방만하고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그런데 뭐 한마디만 대통령 욕하면 잡아가는 나라인데?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미국도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이면 고문도 하고 도청도 하고 추방도 한다. 그럼 우리도 해? 우리도 하라는 얘기잖아. 야, 우리도 고문도 하고 도청도 하고 추방. 여러분, 이 글에 논리가 있습니까? 뭐가 진정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 도덕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야당의 아주 진보적인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김대중 주필을 잡아서 고문하고 도청하고 추방하면은 이런 기사를 쓸까? 아니, 김대중 주필은 글쎄요, 제 추측입니다만 고문당하기 전에 말을 갈아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오면. 고문하기 직전에. 잠깐만! 그만 이거야? 내가 언제 보수주의자라고 했지? 이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뭐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근사한 내용들을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입니다. 기사회생에 기고만장한 새누리당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야, 여당, 새누리당을 깠네? 그래. 제목만 보니까 기사회생에 기고만장한 새누리당. 내용은요, 성추행 혐의와 논문 표절 문제를 일으킨 김영태 문대성 의원을 제명하면 안 된다. 라고 점잖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겨우 과반을 넘기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다음 날, 당내에서는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을 걸어서 당선된 지 24시간도 안 된 2명을 자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치감이 별로 없는 젊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만큼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걸 정면으로 받아서 조사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총선 최대의 후유증으로 떠올랐다. 잠깐만, 이 젊은 비상대책위원이 혹시 지금 당선자 2명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새누리당의 총 의석수가 과반을 넘느냐 미달이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그 사안을 알고도
당선시켰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경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을 임명직에 있는 사람이 가타부타하는 것이다. 또 성추행 미수 문제는 10년 전의 것이 왜 이제 불거져 나왔는지 석연치 않은 점. 그리고 논문 표절의 경우는 그가 학자가 아니고 체육인 출신이라는 점 등이 확인되고 고려돼야 한다. 이게 칼럼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칼럼이에요. 아니 잠깐만. 아니 10년 전의 것이 불거져 나왔으면은 왜 6년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걸핏하면 무덤에서 꺼내나? 야, 10년 전이고 100년 전이고 성추행 문제 있었으면 끄집어내는 게 맞는 거지, 뭘. 그렇죠. 야, 이거 봐봐. 논문 표절. 야, 이 사람이 학자가 아니고 체육인이라서. 야, 체육인 출신이면 씨발 논문 표절 다 해도 되냐, 그러면? 야 이거는 체육인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야, 니들 대가리 나쁜 체육인들, 니들은 뭐 논문 표절도 돼, 괜찮아. 우리 해줄게, 이거잖아. 이 방송 듣는 저와 이대원 얘기했다 진 닥폴 형님 당장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또.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통진당은, 통진당 유권자 심판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투표로 지역구원들 다 거잖아요. 국민들 심판으로 당선 사람들이야. 네. 그때 날렸을 때 네가 칼럼으로 뭐라고 썼는데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칼럼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걸 보고 댓글이 어떻게 달리겠냐고. 그래서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자 2015년 4월에는 전 정권 손보기라는 칼럼에서 어차피 돈은 다 먹는데 성완종 돈 먹은 애들은 그냥 둬라! 야! 코미디네, 코미디. 라는 코미디를 시전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2015년 4월의 칼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야, 어차피 돈은 다 먹는데 냅둬라.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는 돈을 먹고 산다. 돈 없이는 정치할 수 없다.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그렇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 군데뿐이다. 자기 돈이거나 나라 돈이거나 남의 돈이다. 성한종 돈이 남의 돈이지. 예. 자기 돈으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재벌이나 자산가뿐이다. 이동영 포함. 나라 돈은 곧 국민 세금이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조달처는 남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받으라는 얘기잖아. 와이로 찬성론자인데 이 양반? 곧 개인 후원이거나 기업이다. 후원금은 세 발에 피고 결국 큰 물줄기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는 기업의 돈으로 운영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이건 여야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성완종 사건은 그 화산 중에 하나다. 과거에 차떼기 사건도 있었고 간헐적으로 대선 자금 수사가 이어졌지만 그때뿐이고 정치와 돈의 관계는 숙명처럼 붙어 다녔다. 아무리 파장이 크고 여러 사람이 다쳐도 정치 자금은 개선되지 않았고 또 개선될 수도 없었다. 때때로 터졌다가 봉합되고 또 터졌다가 다시 아물기를 끝없이 반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는 지금 성완종 리스트를 놓고 서로를 물고 들어가려고 야단이지만 정치권 전반으로 보면 아마도 안 드러나고 넘어간 케이스가 몇 배 더 많을 것이고 해당 정치인은 재수없어 도마 위에 오른다고 한숨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정치는 지리멸렬해질 것이다. 외교, 국방의 난제를 안고 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 정치가 표류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야말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판국에 왜 성한종 뭐 어쩌라고 냅둬 이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예.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지난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도리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집권 세력이라면 지금이 과거 정권의 비리를 캐서 그것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정치적 게임을 해도 될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비리 그래놓고 갈로 쳐놓고 그것도 확인된 것도 아닌 것을이라고 갈로 닫았어요. 뭐야 그럼 도대체? 자기는 이게 아니라고 본 거지 뭐.
정치와 돈의 관계를 혁명적 차원으로 혁신하는 특단의 조치라면 몰라도 어차피 슈화상 같은 정치자금 문제를 부각하는 기회성 처사는 결국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혼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당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제럴드 포드는 자신의 다음번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닉슨을 사면했다. 포드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지만 그는 미국을 워터게이트 소용돌이에서 구해냈다. 이게 이제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고 미국 역사까지 조작하고 계시네. 아이, 나 참. 대단하십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없구만. 아휴, 참나. 또 이런, 여기자와 대담에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찍히지 않았나? 이런 질문에 대답을 전두환은 우리 경영진에게 신문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한다. 전원이에요. 들은 걸 말하는 거네요. 전두환은 차라리 솔직했다. 저 이름 꼴 보기 싫으니까 치우라는 식이었다. 뭐요? 확인된 바 없고 이것은 그냥 김대중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지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남한테 전해 들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기껏 전두환 대통령에게 찍혔다는 이유가 결국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름 똑같으니까 저 이름 보기 싫으니까 치우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찍힌 거예요. 그 뒤로도 지금 칼럼이 많은데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이 더러집니다. 이영희 선생이 후배 기자였던 김대중을 보고 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리영희 선생이 후배 기자 김대중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 수습기자 6명은 머리가 좋았던 만큼 외신부에 들어와서 접하게 되는 세계 정세와 인류사적인 변혁과 사건들의 대응에 이해하는 속도가 무척 빨랐어요. 그 세대들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세뇌했던 병적인 반공주의 사상도 나의 시각교정, 의식수정 노력에 의해서 놀랄 만큼 교정되어 곧 정상적 가치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김대중 군은 사사건건 반공주의만 고집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중국혁명, 제3세계 인민들의 진보적 운동에서 도도한 시대정신의 세례를 받으면서도 김대중 군만은 어려서부터 받아온 그 낡은 비이성적인 극우 반공주의자라는 의식의 틀을 깨지 못하더라고. 나는 다른 기자들은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우수한 저널리스트가 되겠지만 김대중 군만은 어렵겠다고 실망했어. 그런데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될 것으로 믿었던 기자들은 1974년에 일어난 언론 자유투쟁 때 앞장섰다가 다 쫓겨났어. 반대로 도저히 구제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그 김대중 기자만은 그대로 남아서 논설주간이 되고 주필이 되고 한국 여론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조선일보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더군. 그는 내가 일궈낸 최고의 성과이자 최악의 상처야. 최악의 상처. 리영현 선생이 만날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진실 아닙니까? 진실. 그런데 아까 나머지 5명의 훌륭한 기자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1974년에 다 쫓겨난. 그런데 혼자 살아남았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진실을. 에휴. 또 질문은 계속됩니다. 여 기자가 김영삼 대통령은 어땠나라고 질문을 하니까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실망스러운 대통령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공부에 정진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죠. 그는 감으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금융실명제했고 하나에 척결도 했습니다. 잘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니 금융실명제 하나 왜 이 두 개가 김영삼의 업적 중에 최고인데 유일한 업적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잘하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를 계속 남겨놨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 생각에 가면. 그런 것 같아요. 금융실명제도 실행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70 지금 한 후반 76세 돼가지고 이 현직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2015년 21세기의 기사를 씁니까? 답답하네.
문제는요, 김대중 기자 특집, 이게 이 여성 기자라고 해서 한 특별 인터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쭉 이어져요. 릴레이잖아. 네, 릴레이로. 서울대 성호훈 교수, 칼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본 기자 김대중, 이런 제목으로 특집 칼럼을 연재를 계속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울대 성호훈 교수,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조선일보의 류근일, 서울대의 최명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어울리지 뭐. 김대중 기자랑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괜찮네, 좋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내가 본 기자 김대중을 조선일보 칼럼에 실었어요.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시든가 싫으시면 관두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약 2시간에 걸쳐서 김대중 주필 50년을 추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 기자는 또 작가는, 글을 쓰는 놈은 자신의 글로 다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대중 주필이 그동안 써왔던 글로 여러분들 앞에서 김대중 주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아주 힘들게 김대중 칼럼을 보면서, 그리고 김대중 주필 50주년 해가지고 나온 특별 기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조선일보 위에 김대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조선일보를 조정하는 김대중 주필,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조정하는 대한민국 사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곡학아세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의 학문을 비틀어가지고 세상에 거짓말을 한다, 세상을 조롱한다, 세상을 왜곡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언론사들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김대중 주필에 대한 얘기는 저도 짜증나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앞에서 얘기했던 메르스 관련돼서 조선일보가 최근에 썼던 기사 하나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호흡기 질병이 걸렸는데도 입도 안 가리고 기침하고 답답하다고 수시로 병실 밖으로 나가며 보호자 면회객도 규칙을 어겨서 꽃 외부 음식 등을 반입하고 면회 제한 시간에도 드나들면서 이걸 제지하면 유난 떤다고 화를 낸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 내용에. 결국엔 뭐냐? 보건당국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들이 문제란 논리,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진짜. 네, 아까 이영 선생님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영 선생님께서 남겼던 많은 말과 글 속에서 그분이 추구했던 기자 정신을 표현했던 글 중에 몇 마디를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는 직업이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이다. 기자는 강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권력의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언론인은 가장 정직한 사관이고 공정한 심판관이며, 언론이 약자를 배신하면 언론인이 아니라 언롱인이다. 기자는 권력의 정절을 팔면 안 된다. 사명감을 가진 기자여야 값어치가 있다. 이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 선생 말에 참 귀에 와닿네요.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과연 김대중 주필이 50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기자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 기자정신. 네. 그게 통용되지 않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 들고. 이 기자의 기자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기록할 기자.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기자예요. 그런데 기록하는 사람이 거짓을 기록하면 안 되잖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본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EJ를 들으면 짜증이 나서 듣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아픈 역사 그만두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영화 소수의견의 관계자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소수의견 영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용산 이야기죠. 네, 용산 이야기. 그러니까 소수의견 감독님하고
또 작가님하고, 아마 권혜호 씨가 나올 것 같은데, 권혜호 씨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저녁 9시 참.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소수 의견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안 가야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9일은 이렇게 소수 의견 팀하고의 인터뷰를 가지고요. 다음 날인 수요일 6월 10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젊은 국회의원 3분께서 이제 오십니다. 왜 오는 거야? 놀러 옵니다. 그냥? 나보러. 진성준 의원, 김강진 의원, 진선미 의원, 이 3분이서 오시는데, 8시에. 뭐 따로 방송은 아니죠? 방송은 아니에요. 방송은 아니고, 8시에 술 먹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3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음 주 수요일 10일 날 안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없으니까 뭐 스킨십이 더 가까워지면서 술 같이 하실 시간도 좀 늘어나겠네. 그런데 같이는 테이블에서 같이는 못 마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테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먹고, 여러분들은 밖에서 드시고. 쉬는 시간에 또 스킨십 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6월 11일 목요일 이제 녹음 날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 11일은 녹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소수 의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녹음은 한 주 쉬겠습니다. 왜 한 주 쉬냐고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5월 달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한 달에 평균 6번 했습니다, 우리. 원래 4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방송 6번씩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쉬어도. 괜찮겠다.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냐. 소수 의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목요일 날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많이 안가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강주 공연 예정되어 있는데. 큰일 났어요. 거지 아씨야 뭐 큰일 났다 그래. 그냥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엔젤 펀딩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주를 계약하겠습니다. 제공 이현아, 이재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